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대입제도 개편이 추가 자극제가 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교통 때문에 살기가 꺼려지는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도 시행됩니다. GTX 추가 노선 도입을 검토하고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지하도로를 뚫는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의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50주년 창립 기념일을 하루 앞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부진은 여전했지만 스마트폰과 TV가 높은 실적을 올리면서 매출 6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과 함께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의 과거와 미래 짚어봤습니다. 원금의 거의 전부를 날릴 위기에 처했던 독일 금리 연계 DLF 투자자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독일 금리가 반등하면서 평균 70%, 많게는 80%까지도 원금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별 자세한 상황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대입제도 개편이 시장 불안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청와대가 추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류정훈 기자입니다.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에 초점을 맞춰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합동조사에 이어 무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뜻과 추가 대책 발표를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현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전수조사는 물론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세밀하게 시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보완 대책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안정 대책이며 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서 동별로 핀셋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종합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 맞춰 대입제도 변경에 따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것들이 담길지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국토부와 행안부, 국세청과 금융위, 그리고 서울시와 이 서울 안에 있는 25개 구청 등 이제 32개 기관이 합동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 8개의 구의 경우 이 최근 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1,200여 건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뭐 미성년자인 10대가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자기 예금 6억 원을 들여서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거나 이 법인이 22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임대 보증금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 원을 모두 빌려서 내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추가 대책 얘기도 있던데 뭐 어떤 대책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가장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게 재건축 연한 강화거든요. 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난 다음부터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을 40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더 무겁게 이제 그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요. 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더 줄이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요즘에 대대강이라고 하죠. 대전, 대구, 광주를 일컫는 말인데 예. 이 지방에서 좀 이 아파트가 열기가 뜨거운 그런 곳들에 대해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뭐 반증이라면 반증인 셈인데 결국 이 부동산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실제로 상당하기 때문이겠죠. 네, 뭐 실제 이걸 좀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1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 분양권과 이 조합원 입주권의 이 매매가 모두 5천 건 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 1억 원 넘게 오른 분양권과 입주권의 피해가 보시는 것처럼 600여 건에 불과했는데 그 다음에 1,000여 건을 넘더니 2017년엔 3,700여 건을 넘었습니다. 양도소득 역시 좀 어마어마했는데요. 2015년 1,700억 원에서 그 다음에는 2,500억 원, 그리고 2017년엔 6,600억 원에 달았습니다. 이 3년 동안을 모두 합치면 1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 특히 2017년 같은 경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매매 거래와 양도소득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김두관 의원은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 부동산에는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수도권 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대도시 교통 인프라를 크게 확대하는 청사진을 발표한 겁니다.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는데 김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교통대책은 주요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고 통행 비용과 환승 시간을 30%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철도망이 2배로 확대됩니다. 특히 수도권 급행열차의 신규 노선, GTX D 노선이 검토됩니다. 광역 급행철도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권 등의 신규 급행 노선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GTX B 노선과 C 노선을 조기 착공해 수도권 인구 77%를 GTX 이용권 내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철 4호선과 인덕원에서 동탄 등 신규 노선에는 급행열차를 투입하고 지하철 9호선 강일 미사 구간과 3호선 대화 운정 구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성남과 위례 신도시 등에 놓이는 트램 노선을 GTX 거점역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버스 체계 개선과 고속도로 정체 해소도 이뤄집니다. 광역버스 운행 지역을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간선 급행버스에 전용차로나 우선 신호체계 같은 지하철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막히는 구간 지하에는 전용차로나 환승센터를 만들어 이동 시간을 30% 줄이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특히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는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제1, 2순환 고속도로에서 자주 막히는 구간을 복층화하는 계획도 추진됩니다. 1순환에 아주 막히는 서창 김포랄지 판교구리 태계원 쪽을 지하로 구상 검토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제2순환을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적립으로 교통비를 30%까지 아낄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지금 보신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과 또 남은 과제는 뭔지 앞서 보도한 김완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먼저 오늘 발표된 내용이 청사진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게 다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GTX 신규 노선 검토와 또 지하철 3호선 대화에서 운정 구간 연장, 그리고 인천 2호선 신안산선 연결 등이 실현이 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 남부 지역보다 위축됐었던 서부 지역이 최대 수혜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특히 GTX 신규 노선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등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 고향 일산이나 파주 운정 등 노후화되거나 또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1기와 2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의 입지 경쟁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구매력이 높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또 신혼부부 등이 주를 이루는 30대, 40대가 가격이 부담스러운 서울을 피해서 노려볼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서울의 수요가 줄어들 테니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좀 거둘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GTX와 트램, 그리고 전용차로나 환승센터 모두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난해 착공한 GTX A 노선의 경우도 삽을 뜨기까지 12년가량 걸린 바가 있죠. 시장 파급력이 큰 철도 노선 신설이 눈에 보이는 수준까지 다가오기 전에는 집값 안정이나 서울 분산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계획은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거 가지고 집값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손바정될 수도 있지만 착공이 돼야 이제 실제 이제 움직여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워낙 굵직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것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늘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 재원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역교통사업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는데요. 보통 광역철도는 7대3, 그리고 광역도로는 5대5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세부 계획이 나와야 그때 실효성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검토나 추진 등 다소 뜬구름 잡는 듯한 표현들이 나열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발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통소외 지역이었던 1,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배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창립 50주년을 하루 앞두고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부진은 여전했지만 스마트폰과 TV가 약진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실적 내용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17.9% 증가한 7조 7,800억 원, 매출액 역시 10.47% 증가하며 약 1년 만에 6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스마트폰과 TV가 깜짝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 분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87.1%나 급증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등 고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고 A 시리즈 등 중저가 제품도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도 중소형 OLED 가동률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전분기보다 향상됐습니다. 생활가전 판매량 증가도 눈에 띕니다.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이 선전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불황에 따라 반도체 사업은 주춤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3조 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6천억 원이 급감했고 전분기에 비해서도 3,5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가격 급락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잠복돼 있다고. 삼성전자는 시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과 투자를 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D램 재고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메모리 부분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과거 50년과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0년 만에 흑백 TV를 만들던 회사에서 세계 반도체 1위까지 성장하면서 세계 기업사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삼성의 과거를 먼저 짚어봤습니다. 브랜드 가치만 71조 원, 27년 동안 세계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불과 반세기 만에 삼성전자가 만든 기적입니다. 1969년 이병철 선대 회장은 36명의 직원과 함께 삼성전자 공업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삼성 직원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50년 새 2,80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3,700만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244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적의 성장에는 몇 번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은 1982년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의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품질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질 하나 방향으로 가자 하는 이 질이 안 되는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4월 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가보지 않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음 목표로 세웠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반백년을 넘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백년 동안 또 어떤 기적을 써내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창립 50주년, 참 의미가 깊은 날이지만 내일 삼성의 창립기념일은 총수 이재용 부회장도 없이 조용히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 삼성이 축포를 터뜨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고 미래 사업 먹거리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가 삼성의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반백년 기적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50년은 보이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조용한 창립기념일은 현재 삼성이 닥친 이런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 환경 변화, 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한 요인이 한꺼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더욱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당부를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삼성의 총수가 제시한 장기 비전이 삼성의 사업적 비전을 넘어 사회와 국가에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당시 이건희 회장의 선언은 낡은 관행을 넘어야 한다는 사회적 화두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등 사업적 비전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런 장기 비전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존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 바뀌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선언하는 필요가 있겠다. 어떤 정치의 논리나 이런 것보다도 세상을 가장 먼저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겠다. 이런 혁신하는 기업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00년 삼성을 넘어 우리 사회에 어떤 화두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줄여서 코세페라고 부르는 정기 할인 행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해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흔히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 거창한 타이틀만큼 인기를 끈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죠. 블랙 프라이데이의 상징 같은 광경이 된 이 모습처럼 사람들이 매장을 향해서 몰려가는 일도 없고 또 중국 알리바바의 광군제처럼 실시간으로 조 단위의 판매액을 올리는 광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코세페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역대급 규모라면서 다소 한산했던 이전의 모습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참여 업체가 늘었고 백화점이 참여했다는 등의 덩치 크기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보다 확실하게 달라진 점 두 가지가 더 눈에 띕니다. 먼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과 10월 초에 걸쳐서 열렸던 행사가 올해는 11월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해 코세페가 존재감 없이 끝나고 나서 국내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11월에 초대형 행사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췄던 건데 오히려 이 행사가 할인도 실적도 역대급 기록을 세우면서 코세페는 더 빈축을 샀습니다. 올해는 업체들이 실제로 할인하고 싶어하는 시기에 행사를 맞췄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각 업체들이 코세페에 각자의 할인 행사를 접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신세계나 11번가, CJ나 위메프 등이 시기를 맞춰서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이 행사가 민관 합동에서 민간 주도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점이 업체의 사정에 맞춰 행사 시기를 결정하게 된 요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의 효과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매년 역대급을 외쳤지만 매번 기대에 못 미쳐서 양치기 소년이 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번에는 정말 이름답게 축제와 같은 알짜 할인들이 등장할지 뚜껑은 내일 열립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원금 전액 손실까지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독일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이 DLF 투자자들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금리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저희 SBS CN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많게는 원금의 80% 이상을 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98.1%. 지난달 26일 우리은행의 DLF 상품 가입자들은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리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정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불어나는데 최근 들어 이 금리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측이 집계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내일이 만기인 83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 손실률이 33.7%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준 종가였던 어제자 독일 금리를 다음 달 만기인 7개 펀드 전체에 적용하면 원금 예상 손실률이 높게는 33.8%, 낮게는 18.7%인 것으로 내부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펀드 전체 잔액 554억 원의 예상 손실률은 28.8%입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4달 만기를 맞는 280명 투자자들은 1억 원을 넣었다면 평균적으로 7,120만 원, 많게는 8,130만 원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서 최대 81.3% 회복으로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면 위험 자산인 신흥국 주식 내지는 신흥국 채권 이쪽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독일 국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내일까지 DLF 합동 검사를 끝마치고 다음 달 중으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고객 손실액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세계 최초로 P2P 금융을 전담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핀테크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데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P2P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해당 법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개인 간 거래인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겁니다. 이 P2P 금융산업법은 금융업체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인데요. 법에 따르면 앞으로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 원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금융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됩니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관련 업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든 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라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P2P 금융만 규제하는 법이 따로 제정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모두 기존에 존재하던 법을 일부 개정해 P2P 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금융 영역을 규제하는 법의 탄생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17년 만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9개월이 지나서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P2P 금융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규정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런던. 15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돌아온 이발사 스위니 토드는 아내와 딸을 빼앗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터빈 판사를 향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복수하겠어, 구원을 찾겠어. 이봐, 당신 어서 와서 앉아봐. 지금 당장 와봐.
스위니 토드는 그를 흠모하는 파이 가게 주인 러빗 부인과 인육 파이를 만들어 팔며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해소합니다. 다소 충격적인 스토리지만 군데군데 유머가 녹아있는 스릴러 뮤지컬입니다. 1979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40년 역사의 작품이지만 국내에선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만 공연됐습니다. 특히 조승우와 옥주현, 홍광호 등 최정상 배우들의 조합으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긴 생머리의 무용수들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군무를 선보입니다. 클래식 발레의 우아함과 현대무용의 파격이 공존하는 모던 발레입니다. 볼쇼이 등 세계 최고 발레단 출신의 안무가 프렐 조카주가 2016년 프랑스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머리카락의 움직임도 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절을 방문한 남자가 긴 머리의 여인의 벽화에 매혹돼 그림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는 중국 설화를 담았습니다.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와 함께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로 꼽히는 돈조반니가 국내 무대에 오릅니다. 이탈리아의 극작가 로렌초 다폰테의 대본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입혀 1787년에 첫 선을 보인 작품입니다. 바람둥이 귀족인 돈조반니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돈나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귀족 계급의 타락을 비판합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정부의 합동단속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모두 0.1% 넘게 올랐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출장 상당수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도 개인적인 여행에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수소 전기버스를 도입합니다. 현대차가 공급한 수소 전기버스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등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2028년까지 82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강릉과 대구 10도로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8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내린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을 선택하면 좋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산지 곳곳으로는 얼음과 서리가 관측되기도 하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의 공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쁜 단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한때 나쁜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9에서 2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1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2도, 부산 14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21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일요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